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때리지 않겠나. 중국이 미국이랑 붙은 건 정말 제가 봤을 때 큰 실수고, 아직은 지금 뭐 AI전, 드론전으로 가고 있는데 택도 없는 경쟁력이잖아요. 돈이 넘쳐 흐르는 10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나쁠 수가 없고 주식도 나쁠 수가 없는데, 저는 특히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올해 부동산 시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반기 좋다고 보는 거죠. 자, 박사님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중국이 안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요. 중국 이슈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 뭐 소비, 투자, 수출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고난의 행군? 90년대 북한을 우리가 묘사하던 말이었는데, 네. 90년대 초반 그 러시아로부터 그 원유 공급이 끊기면서 북한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거기다 이제 큰 물, 대홍수까지 벌어지면서 치명타를 받고 그 뒤로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붕괴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중국이 이제 큰 홍수를 만났는데, 그 홍수가 뭐냐 하면 뚝이 양쪽에서 터졌는데, 한쪽에서 뚝 터진 건 우리 다 아는 부동산이 터진 거고요. 부동산.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미국의 경제 제재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이 양쪽에서 이제 뚝이 터지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침체될 때 북한이 혼자 이거 자력갱생하다 저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이 양쪽에 뚝 터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좀 적절하게 취하거나 하는 걸로 대응하기보단 버티기,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바닥에서 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자신 없는, 이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뭔가 좀 문제가 많이 생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북한 같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서서히 둔화되고 무너지는 그 가능성이 좀 보여서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 뭐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이제 넘어간다 했는데, 중국 경제 성장이 낮아진 뭐 성장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부동산과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보니까 파산 이슈 작년에 있었고, 지금 뭐 빈집 1억 3천만 채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인가요?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나라라서. 그래서 어떤 걸 이제 저희들이 주로 좀 보냐면, 그 100대 개발업체, 그러니까 탑 100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대 개발업체들의 전년 동기 대비 판매된 집들,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뭐 분양된 집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0%. 저도 이 통계가 믿어지지 않아서 블룸버그 들어가서 다시 통계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한마디로 기업들이, 건설회사들이 집을 지어서 이게 팔지를 못하고 있거나 또 짓는 것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문제가 뭐냐면 근데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비중이 적게 잡아도 한 20-30% 되거든요. 더 문제는 그 도시지역 고용의 40%. 부동산에서요? 예. 우리도 옛날에 90년대 그랬죠. 예, 한국도 그때 국민주택 200만 원 뭐 그러면서, 네네. 우리 대구 사람들끼리 이야기하자면 성서나 월배, 예,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들이 다 그때 지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들. 하긴 그만큼 일손이 필요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나고 경제 전체에 강력한 어떤 주택 공급에 증가세, 또 그게 또 다 팔리는. 그래서 선순환을 타면서 그때 우리나라 뭐 응답하라 1994 이런 시대에 나오던 그 금리 10몇 %의 경제는 계속 성장하던, 뭘 해도 된다라던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되던 그때가 우리가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그 건설 부문 비중 20% 후반. 근데 지금 중국은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불황이 왔고,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을 딴 나라들은 하는데 중국만 수출도 잘 안 되고 하면서 생산 쪽에서 뭔가가 안 돌아가니까 건설 말고는 지금 돈이 없는데, 그 2021년 공동부유 정책 시행 이후부터 지금 만 3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 개발 회사들,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대해서 대출해 주지 말라, 자본 비율 규제 이런 걸 계속 강화하니까 기업들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다리면 더 싼 값에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또 시장의 심리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고용이 붕괴되고, 이렇게 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악순환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이 어떻게 해외에서 들어오던 기름이 없으니까 나무를 베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료를 쓰던 러시아산 중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무를 베서 목탄을 하다가 그게 이제 홍수를 막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나무가 다 헐벗어서 붉은 산이 되는 순간 홍수 피해, 그 토사가 바로 농경지를 본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정말 여기는 절대 그 나무를 베면 안 되는 그런 것에 이제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또 그 밭을, 산 비탈을 다 개척해서 밭을 만들다가
토사에 다 밀려가면서 경제가 붕괴됐잖아요. 이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 첫 번째 방아쇠가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금지 또는 중지였다면 여기는 이제 부동산이 그거였는데 그러면 무수하겠다 그러면 빨리 구호 조치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딜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개방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특히 양안 간 갈등까지 심화되면서 수출이나 이런 쪽에서 거의 나오는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자력갱생인데 뭐 이게 저 러시아산 원유 좀 싸게 들어오는 거 정도 말고 과연 지금 중국이 모멘텀이 있는가 외부에서 모멘텀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금리라도 인하하고 뭘 해야 되는데 미국이랑 중국 간의 금리 차이가 5% 벌어져 있는데 그죠 1.3이니까 4점 몇 %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중국의 부자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결국 재정정책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GDP의 20% 가까운 건설 투자를 했다라는 건 이미 고국과잉이 심하다는 건데 여기서 정부가 다시 뭐 고속철도를 넣는다는 등 뭐 도로를 만든다는 등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 우리 고향인 대구에서 광주 가는 고속도로 하나 있잖아요. 우리 올림픽 고속도로 88도로라고 불리는 도로를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평일이긴 했지만 가는 동안에 앞뒤로 자율주행을 켜놓고 있는데 앞차와의 간격이 붙어서 약간 이렇게 주행 코스를 바꿔야 되는 일이 한 2시간 운전하는 사이 몇 번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텅텅 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인프라가 많이 깔리거나 또는 필요 없는 곳에 깔리면 효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다 서울로 가는 도로만 막히지 지역 간 도로는 안 막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핵심은 인프라를 많이 건설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회수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중국은 회수도 못하는 인프라를 잔뜩 지어대기만 하지 이게 뭐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지금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시진핑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힘들어진 부분도 있을까요? 자초한 면이 많죠.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다들 좀 예전 일이긴 한데요.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있었던 보시라이 사태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보시라이요? 예,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국의 1선급 도시 그러면 북경부터 시작해서 상해, 베이징, 천진 그러면서 충칭도 종종 들어가잖아요. 그 충칭시 서기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 중국 경제가 너무 과열이 되고 그럴 때 마오쩌둥 정신으로 복귀하자 이러면서 막 기율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감사원 이런 데랑 이제 손을 잡고 청렴결백한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쳐내자 뭐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반부패 정책 이런 걸 펼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패 문제 그러면서 스스로 저질렀던 부패 문제로 감옥 갔을 때 이 사람을 또 옹유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여러 시도들 쿠데타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중국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야 이거 지금 개방을 너무 우리가 가속화하다가 불평등도 심하고 국민들의 불만은 되게 큰데 또 반대편에서는 꿈도 꾸기도 싫은 문화 대혁명을 연상시키는 보시라이 쪽의 이런 기세들 또는 이제 당내에서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 깨지겠다 이거. 그러면서 한 명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이 사람에게 10년이라는 기한을 두지 말고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뭐 한 20년이든 30년 동안 권력을 주자라고 이 양당이 그러니까 태자당과 저기 상하이 방이 한쪽에 묻고 한쪽에서는 공청단이 한편이 돼서 둘이 타협을 본 사람이 시진핑이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밀던 왕준이나 리커창 같은 사람들이 아닌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에게 권력을 많이 주고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협의 산물이고 얼마 전 니케이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경제 성과 안 좋다고 원로들한테 물려가서 혼났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는 연립정부의 공동의장 정도의 상황이고 물론 권력은 세지만 그 모든 반발이나 모든 노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이라는 게 어떤 식의 정책들이 나오냐 하면 보시라이 걸 엄청 갖다 쓰는 뭐 반부패 정책을 계속 강화한다든가 공동부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때 당시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사람들의 정책을 짬뽕해서 쓰는 중인 거죠. 그리고 그 타협 노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중국이 이 문제에 봉착한 건 결국 저는 한계에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했지만 중국이 미국이랑 붙은 건 정말 제가 봤을 때 큰 실수고 아직은 지금 뭐 AI전, 드론전으로 가고 있는데 택도 없는 경쟁력이잖아요. 적어도 군 쪽에서는 택도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한테 벌써 그렇게 전랑 외교 같은 걸 한다라는 건 잘못한 거고 그 사람의 실책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중국 내의 과도한 어떤
투자 그리고 부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어떤 뭐 마오쩌둥 정신, 뭐 그죠? 마오 주석 사상, 뭐 이런 것들 강조하고 그러면서 또 평등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공동부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 공산당 내부에서 다 공유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잘한 실수도 있었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 등장 같은 외부 요인도 있기는 있었지만 중국 내에 지금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그 양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 보는 거죠. 지금 트럼프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중국에는 더 안 좋은 건가요? 그러겠죠. 더 압박이 가야 되는 더 압박을. 뭐 사실 바이든 정부도 뭐 중국을 압박하고 있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만 했다면 트럼프는 아예 뭐 수입 중지 명령 이런 것도 충분히 내릴 사람이니까. 게다가 뭐 멕시코 장벽 건설한다. 일률적으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10% 일률 관세 부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이 22%인가 23% 관세를 부과되는데 거의 30%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때릴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나오는 걸 감안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겠나.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 환율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7위엔 근처에 있으니까. 저 환율을 다시 6으로, 5로 내려라 이렇게 명령할 텐데 그 중국이 그걸 들어주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경쟁력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래저래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된다라는 건 앞은 계속 이쪽은 안 풀린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안 풀린다라는 징후로 봐야 되는 거고 남아있는 건 공동부유든 부동산 시장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이 집단 지도체제 속에서의 만들어져 있던 어떤 경제 내에 존재하는 그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시키겠다는 그런 합의를 지금은 좀 완화하자. 이런 설득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제대로 된 지금 정책 대안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의 중국 봉쇄는 뭐 박사님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중국을 좀 어떻게 더 무너뜨릴까요? 이미 아니면 많이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조금 제외할까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만든 그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라는 아주 재밌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AI 특집 기사가 20페이지 정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요약을 받았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만든 미국의 그 메이븐이라는 MAVEN입니다. 메이븐이라는 인공지능 사령부를 미국은 이미 7년 전에 출범을 시켰고 그 출범을 시켜서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 망신은 당했지만 사상자 없이 그렇게 철군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피아 식별 그러니까 남과 우리를 아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타겟팅하는 능력들 그러니까 그걸 확률적으로 저건 우리는 아군이다 아니다 이거를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지도 그 영상만으로 다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사령관이 제일 마지막에 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건 지금 하마스 전쟁에서의 어떤 벙커들이라든가 지하 통로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쫙 하면서 그 뒤에 가서 결론이 뭔지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웨이븐의 최대 목표는 사막 지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아니다. 이제 중동에서는 이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디냐? 나무가 우거져 있는 온대 지역에서도 더 정교한 목표들을 다루고 통제하고 전쟁의 징후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러시아가 지금 침공하려고 해요라고 바이든이 경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전날 경고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령부, 인공지능 사령부가 이미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최대 지금 적국, 가상 적국은 그리고 중국의 AI 기술이 최대 적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싹을 꺾지 못하면 미래 전쟁에서 우리는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따라서 AI,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은 중국 경쟁자들에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들이 계속 실리더라고요. 보면서 지금 중국은 누가 정권을 잡든 전쟁 기술의 핵심인 드론과 AI 쪽에서 또는 로봇 병사 쪽에서 그걸 지시하는 지도부들의 그 문제들을 누가 잘 다루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거고 그 승패를 좌우하는 건 결국 칩 그리고 다양한 이 IT 관련 기술들을 얼마나 우리 우방국에서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이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군사적인 목적에 대한 어떤 중시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가 당선된 다음부터 사실은 심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래저래 보더라도 저는 앞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 AI 관련돼 있는 각종 기술들에 대해서 한때 중국이 굉장히 앞서갔잖아요. 사람들 얼굴 식별 기술부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여기서 추가적인 발전을 못하는 공급망을 다 잠그는 정책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중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냐. 누가 잡아도 이건 마찬가지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기술로 군인을 대체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무너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해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방법은 정해져 있죠. 수그리면 됩니다. 수그리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수그리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느끼시겠지만 시장을 개방하고 두 번째 처벌하고 기술을 훔쳐갔던 기업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허용된 범위 내의 기술에 대해서는 열어주시면 저희가 이런 거 개발 안 하겠습니다. 군사기술 관련돼 있는 것들은 개발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또 양안 간의 긴장 이런 거에 대해서 불가침목 선언 같은 걸 좀 한다든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거대한 AI와 양자 컴퓨터와 또는 로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혁신 생태계에 중국이 파트너로 참가를 하겠다. 우리가 오리지널 기술 이런 거 꿈도 안 꾸겠다. 그런 거 하면 빨리 우리한테 징계를 때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불가침 협정이든 아니면 배치해놨던 군대의 철수라든가 예를 들어 푸젠성에 배치된 군대라든가 또는 지금 진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척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들 중단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폐쇄적이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자기들 하나도 수입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입 시장의 전면 개방 그리고 금융 시장의 개방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사실 이게 중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벌써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중국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허용해주면 우리가 생각해도 많이 빠지면 선전이든 상해 부동산 하나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고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면 주식시장도 살아나면 꼭 은행에 가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만이 모든 재테크의 왕이다라는 시각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수입시장이 개방되면서 다양한 선택의 폭들이 생기면 중국 기업들도 우산 속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던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시행하자는 게 이게 이제 사실 과거 공청단이 주장했던 이런 주장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전면 수용하고 보시라의 계열 또는 보수파의 어떤 저항들 이런 것들을 뿌리쳐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가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부와 권력을 잃어버릴 것 같던 위협이 처하면 이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궁금한 건 그러면 시진핑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를 할 수 있나요? 그걸 하게 되면 시진핑 정권의 그런 간판은 바뀌겠죠. 시진핑이 갑자기 일거창처럼 편찮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전제는 그 사람이 1인 독재, 카리스마 넘치는 1인 독재자라고 저는 생각 안 한다는 거에서 시작한 거죠. 즉, 그 푸틴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공동정부의 얼굴마담이고 그가 하는 정책 자체는 2008년에서 11년 사이 중국 공산당 내에 그 치열한 논쟁에서 그냥 양쪽에서 빼온 거에 불과하고 오리지널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오리지널 없는 그러면서 최근에 들린 징후로 보면 그 리더십이 많이 약화된 징후가 보인다라는 걸 생각하면 명분은 시진핑이 잘못했어. 우리 사과해. 그리고 덩샤오핑이 어쨌든 죽은 다음에 우리 사과해. 개혁개방해. 했던 것처럼 뭔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내부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걸 제가 국외자가 일개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이런 대안은 셋 다 하면 참 좋지만 한두 개라도 하면 충분한 효과는 얻을 수 있다. 대신 이제 기득권층의 저항. 예를 들어서 군부가 싫어하겠죠. 그 항공모함 건설 계획들을 지금 1년에 2척씩 뽑아내나 그렇게 뽑아내고 있는 중인데 이걸 항공모함을 예를 들어서 뽑지 않겠다. 우리 대항해군 안 하겠다라고 하면 군부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갈등의 조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박사님은 차이나 피크론을 좀 찍었다고 보시는 쪽인가요? 2012, 13년에 찍은 걸로 보입니다. 10년째 하락 중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은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 일단 파산을 겁내지 않고 경영하는 나라잖아요. 후아웨이나 샤오미나 오포, 비포나 할 거 없이 CATL이나 이 수많은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나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거기 올라가냐 하면 사실상 실패해도 되니 우리는 끝까지 널 밀어주겠어라는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과 끝없는 자금 지원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블락을 걸지 않았으면 사실 칭화 유니그룹이 세계 몇 등 안에 있는 낸드나 디램 제조회사가 벌써 돼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 성장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알아서 박살을 내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2017년 슈퍼사이클도 경험하고 2021년에 또 한 번 역대 최대 주가도 기록했던 건데 그거에 맞서서 싸워오던 저력 자체는 남아있잖아요. 특히 CATL 같은 데는 이번에 LFP 배터리 뭐 반값 판매 그리고 유럽에 여행 중에 BYD 광고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저는 중국은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해도 충분히 대외 관계만 좀 하거나 시장의 소비 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정책들 뭐든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데 이거 실기하면 이제 아까 서로 돌아가서 북한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의 만성적인 정체 내진 저하가 빚어줄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정말 중차대한 순간인데 내에서 뭐 갈등이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정협인가요? 그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그 어제 문의만 일단 국회 개원 전에 그 전에 정치협상회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정들이 있는데 지금 별로 나오는 소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내부의 갈등이 심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하는 거면 아마도 이제 예전에는 세계 1위를 넘을 수 있다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그럴 가능성은 너무 낮아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세계 2위에 이제 중국이 저 뭐 밑으로 떨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니다. 일단 레벨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처럼 딴 나라 뛸 때 못 뛰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추월당하는 그러니까 늘 추월만 하던 나라가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인도한테 추월당한다면 충격이 엄청나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인도 성장률이 7에서 8% 나오는데 마치 20년 전 중국 기세잖아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탈출한 기업들이 인도로 가는 거고 중국은 그렇게 육성하던 제조 2025의 핵심 기업들이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드론, 생명과학 뭐 등등등 이런 거에서 AI 그죠? 양자 컴퓨터 이런 거에서 쫙 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가장 힘을 줘서 육성하고 있던 반도체는 일단 거의 정말 힘들어 보이는 화웨이 이번 신제품 테스트해본 사람들이 다들 웃잖아요. 야 이거 참 절대 수익이 안 나겠는데 이건 돈을 벌 수가 없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정 기술을 생각하면 수율이 엄청 안 좋은 공정을 통해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뭐 억지로 만들 수 있고 자체 오리지널 기술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사이에 남들은 놀지 않잖아요. 거기다 이제 2차 전지 지금 저렇게 공급과잉되고 CATL이 암만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지만 아무리 LFP 원가가 낮다지만 저거 반값으로 하면 저 수익 날 수 있나? 그리고 중국 정부도 저렇게 재정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아까 이야기했던 인프라 투자 때문에 쌓이는데 언제까지 국영기업들의 저런 어마어마한 적자를 계속 막아줄 건가? 이런 거 뭐 드론 이런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한때 넘버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부각을 나타내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AI 지금 이쪽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수출 금지 이런 것들 보면 앞으로 과연 그쪽에 첨단 산업 쪽에서 미래가 있는 거는 겨우 전기차 정도인데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좋은 내수 시장이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건설 쪽에서의 어려움, 실업의 상승이 내수 경기를 가로막을 텐데 이거 버틸 수 있나? 이 세 가지 중에 그 군사적 대치 관계라도 좀 풀면 일단 좀 이게 이런 게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계속 중국을 옥죄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좀 사라질 수 있고 아니면 시장을 개방해서 어떻게든 뭐 좀 그죠? 소비자들의 어떤 지출을 자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첫 번째가 그렇게 힘들다면 세 번째, 두 번째라도 좀 하는 게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아서 저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정체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 또 뭐 만에 하나 운이 없으면 뭐 자연재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러시아산 원유가 끊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저 어떡하려고 저러나 답답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은 보이는데 저게 정치적으로 못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 많잖아요. 우리도 저출산 문제 이런 거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치 문제 때문에 안 하잖아요. 자, 지금 저출산 얘기해 주셔서 얼마 전에 또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법 요책 이제 신간으로 내셨는데 대한민국 출산율과 노령화 속도만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인구가 2년 넘게 감소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감소의 폭은 더 가팔라지겠죠. 그래서 대략 한 20년 정도 뒤에는 4천만 인구도 어떻게 위태로울 수 있는 이대로 가면. 작년 출산율 0.7명이었나요? 예, 4분기에 0.6. 예, 4분기에 6.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출산이면 뭐 세계 최저 출산이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한국 저출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을 정도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을 때 책을 그래서 2월 말에 낸 게 그 통계 나올 때쯤 책을 내서 한번 좀 이렇게 마케팅을 해보려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책에 또 정책 당국자들한테 좀 주는 조언도 있어서 4월에 선거 있으니까 그렇죠. 예, 선거에 임하는 어떤 정치권 또는 정책 결정자들이 여기 실려 있는 좀 저출산 관련돼 있는 대책들 이런 것들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충분히 우리는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까 중국조차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중국조차 무려 3가지나 되는 돌파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적어도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낙관론자잖아요. 낙관론자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 비관론들이 부각될 때 아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런 대안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 원인 어떤 거에 있는 거죠? 예, 2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문화. 이거 이제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기사나 자료를 뒤져보니까 낙태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게 잡아도 20만, 많이 잡으신 분은 70만을 보시더라고요. 연. 되게 많네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놈의 문화 때문인 거죠. 그렇죠.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애들한테 사생아니 뭐 애비 없는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네, 거를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이놈의 문화가 글러먹은 게 저는 글러먹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게 결혼이 너무 요새 화려하지 않아요? 결혼식장 가보시면 느끼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 증명이에요. 스드메 결혼식장 어디냐? 그리고 뭐 신혼여행지도 하와이 그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요새 달러가 얼마나 강세인데. 집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문제인 거죠.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남에게 보여주는 세레머니예요.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이쁜 딸을 뒀다. 나는 잘난 아들 뒀다. 우리 집안 돈 많다. 등등등등. 그러니 앞으로 출산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사회 사람들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결혼이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결혼 자체를 안 하는데 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적게 20만, 많게 보시는 분은 70만까지 낙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아니다. 이제는 비혼이 일반적이다. 딴 나라 전 세계 각국 다 결혼하는 커플은 굉장히 드물고 아주 희소하다. 비혼이 정상이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아이 놓고 살다가 헤어지면 되는데 뭐 결혼한 부부는 이혼 안 하냐? 두 쌍 중에 한 쌍 이혼한다는 소문도 있지 않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범해지고 또 이걸 정부가 장려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결혼 건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깨끗하게 접어야지. 어떻게 접으면 되냐? 쉬워요. 그냥 헝가리처럼 하면 돼. 애 한 명 놓으면 나라에서 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20살이 딱 되면 아가씨들한테 또는 결혼한 동거하는 남편 있다 그러면 총각들한테 줘도 되고요. 아무튼 애 놓으면 1억씩 딱 주면 돼요. 출산 지원 정책이 효과가 없어요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요.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어디냐면 강원도인데요. 네. 강원도에서 연구 사례가 다 나옵니다. 강원도에서 그 코로나 전에 저출산 대책,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 혜택들을 선별적으로 딱 해주는 정책을 썼더니 한 0.2에서 0.3명이 탁 튀더라는 거예요. 출산 전에 이사 와서 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설계를 잘만 하면 그 지역에서의 출산율을 올리는 걸 다 검증이 돼 있어요. 네.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여기 소개를 해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뭐 어느 논문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2가지를 안 해서 그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문화가 개판이면 결혼을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사는 데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지. 왜 결혼을 해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처럼 될 거고 유럽처럼 될 거예요. 10쌍 중에 3쌍이나 결혼하면 잘하는 거고 결국 그건 신분 증명이야. 2번째,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분기점이 뭐냐 하면 매년 20만에서 70만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낙태하시는 분들한테 아니요, 아이를 낳아도 당신의 생계와 당신의 커리어에 문제가 없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돈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1억씩 주면 돼요. 그러면 20만 명 태어나면 20조잖아요. 여러분 그 돈 푼돈이에요. 왜? 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000조예요. GDP 1%예요. 여러분 저출산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떠드는 거 말고 GDP 1% 쓸 돈이 없어요? 한마디 더 해볼까요? 우리나라는요, 전체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조세 수입의 20.7%를 교육비에 그냥 할당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출산 때문에 학교가 텅텅 비잖아요. 서울조차 폐교한 학교가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남아 돌아요.
당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 아들한테 갑자기 중국산 PC 주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에요? 게임용 PC 하나 더 생긴 거지. 왜? 돈이 남아도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부금이 거의 지방에 있는 지방교육청과 각종 교부금이 한 80조 이상 돼요. 거기서 20조 뗍시다. 남아도 그 돈 빼도 아무 지장 없어요. 왜? 학령인구가 계속 주는데 뭐. 교대 인기 폭락하는 거 봤잖아. 임용이 안 되니까 그 인기 좋던 교육대학교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돈은 남아도는 나라가 우리가 운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중국보다 한국이 운이 훨씬 좋은 게 중국은 아직도 신흥국인데 저출산이 왔고 우리는 부자 나라인데 저출산이 온 거잖아요. 1인당 GDP, PPP 기준으로 해서 5만 불 정도 되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5만 불 정도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령화 되기 전에 세금 지금 잘 내잖아. 그러면 이 세금 걷어가지고 교육 예산을 출산 예산으로 전용해서 애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씩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마음에 안 들면 1억씩 대출해 주죠. 무이자 대출. 예를 들어서 둘 놓으면 2억 대출. 무이자로 대출해가지고 한 40대까지 그냥 연장. 그리고 셋 놓으면 반 탕감. 넷 놓으면 전부 탕감합시다. 헝가리는 그렇게 하니까. 이거 푼돈이에요.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너무너무 쉬운 돈이에요. 이걸 왜 안 하냐? 정치의 문제인 거지. 이거 법만 개정하면 되잖아. 교육 예산, 우리나라 전체 조세 수입의 20.7%를 교육 예산에 무조건 배정한다. 이 법을 조정해가지고 그 20.7% 조정은 그대로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예산을 교육 예산 중 일부를 저출산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뭐 하나만 놓으면 되죠. 왜 안 하냐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2006년 생겨서 지금까지 15년,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돈을 몇백조를 썼다 그러는데 그거 다 뻥이고요. 실제로 쓴 돈은 매년 2조도 안 썼습니다. 그 양육수당. 저도 좀 받아왔기 때문에 아는데요. 양육수당 합쳐서 2조 연. 그 10배 씁시다. 그리고 그 뭐 이상한 데 자꾸 뿌리지 말고요. 집에 돈을 꽂아줍시다. 그렇게 또 부자들만 애 낳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1인당 그 소득이 상위 우리나라 연말정산에서 상위 10%인 가정은 5천만 원만 주고 그럼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위 한 50%인 가정은 1억 5천 주면 돼요. 저는 수용하겠어요. 우리 솔직해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들에 대해서 나라 망한다 그러면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나? 심각하게 안 본 거야. 이 문화를 바꾸는 거 귀찮잖아요. 뭐 당장 유생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뭐 결혼도 안 한 커플들한테 돈을 준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네. 그 전에 다 애들 망하게 생겼는데 제사상 차릴 애들도 없는데 무슨 놈의 유교 도덕이 왜 나와요 거기서. 그런 이상한 소리도 좀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먼 미래 나라의 미래를 크게 나쁘게 만들 요인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show me the money. 돈을 쓰자. 그리고 제도를 완화해서 신혼부부 특공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신생아 특공 결혼한 커플에게 준다? 좀 그렇게 이상한 잡탕을 만드냐고요. 결혼은 소득이든 미모든 능력이든 부모님 재산이든 학벌이든 아무튼 상위권 가지고 있는 사람만 결혼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특별공급, 주택 특별공급을 하면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지. 애 있는 집에 주자고요. 간단하잖아.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경제성장과 여성의 학력 수준 향상도 있던데요? 그게 돈 문제라는 거지. 이게 다 돈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프리즘 같은 회사는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정말 많이 뽑아요. 저희는 재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 특히 유연근무제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10시 출근해도 오케이예요. 왜? 애기 학교 등교시키고 와도 돼요. 또 저녁에 애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면 왜냐면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조기 퇴근도 가능해요. 근무 시간만 채우면 돼요. 재택으로 채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연한 근무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으면 이 문제가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비해서 한 10%툭 떨어져요. 잘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잘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애 초등학교까지 키우는 동안 한 10년 경력 단절하고 다시 딱 나오면 식당 이모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 고학벌 여성들조차. 그러니까 그 여성들 입장에서 아기에게 들어가게 되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생애에 걸친 자신의 소득이 매덕 감소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 방금 했잖아요. 돈을 드리고. 그분이 손해본 것만큼 나라에서 메워주면 되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새 점점점 아빠들도 휴가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도를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데 제도 바꾸는 건 너무 힘들잖아.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게 힘드니까 뭐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간단해요. 인간을 행동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훈육. 이러면 돼, 안 돼. 그러고 부모님이 계속 옆에서 뭘 하면서 잘하고 뭔가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 비전을 계속 제시해주는 한편 그에 따라서 보상을 주면 되잖아요. 높은 연봉이라든가 많은 용돈이라든가 주변의 칭송.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이라든가 수많은 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훈육과 칭찬, 용돈과 채찍을 함께 휘두르면서
왜 저출산 문제에서는 넌 그러면 안 돼. 결혼을 해야지. 애는 하나 있어야지. 이딴 소리만 하지 말자고요. 돈을 드리고 마음에 태도는 그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을 주라고요. 왜 돈 한 푼 안 주면서 입만 방정을 떠냐고요. 그런 소리 할 거면 입을 꿰매야지. 평소보다 흥분을 하시고. 아니 아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꼰대들 특히 제 또래들이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 보니까 평균 연령이 제 또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또래들이 좀 인정하자는 거죠.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애들한테 뭘 하고 요구하는 게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빠 나 안 봐도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없이 맨날 애한테 뭐라고만 하면 아빠 언제 나 안 봐도 되나 보지? 진짜예요. 요새 애들은 갑이야. 우리가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50대, 60대 이 늙은이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바뀌는 첫걸음이 뭐예요? 며느리가 오고 자식이 집에 오면 용돈 주듯이 돈을 풀어야 된다. 그 돈은 어디서 풀 수 있다? 바로 지방교부금 그리고 교육재정에서 얼마든지 풀 곳이 있다. 인구 주는데 지방교부금 늘죠. 인구 주는데 교육청 예산 늘죠. 이거 조정하자. 그래서 애 많이 나면 지방 소멸을 다 막을 수 있고 경제를 성장시키면 되는 거지.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고 이번에 정부 이제 또 총선에서 집권당이 또 나올 텐데 그 집권당이 이런 0.6명, 0.7명의 저출산을 보고도 아무 일을 없다라면 다음 선거에서 응징을 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과 여성의 학력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는데 고학력자가 많은 선진국이 다 출산율이 낮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또 유연한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또 별로 없기 때문에 일자리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는 탐욕적인 일자리. 우리죠 뭐. 지금 우리죠. 우리 둘. 우리 밤낮이 없잖아요. 네. 일할 때. 솔직히 뭐 야근 오늘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야망에 찬. 저도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로서 그 운용자산 잔고가 느는 거 보면 열심히 열심히 하게 되고 구독자 수 늘어나고 광고 들어오고 너는 이게 하는 것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요청이 오거나 건수가 있으면 예라고 말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죠. 이걸 탐욕적 일자리라고 부르죠. 반대로 유연한 일자리가 뭐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근데 오늘 내가 애를 받으러 가야 돼.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아이를 하교를 시켜서 밥을 좀 먹여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지금 급한 일 생겼는데요. 팀장님 출근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그분이 우리 재택 주 2일 하거든요. 재택하고 계시는 우리 경단역 그 팀장님이 여자 팀장님한테 제가 팀장님 나오세요 이렇게 전 못하거든요. 왜? 그분은 지금 아이를 받고 있는 중인데 대체제가 없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일은 똑같이 하더라도 그 일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하이브리드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하이브리드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아요. 너 뭐 그만두고 회사 다니기 싫어? 이 소리 전 많이 들었거든요. 저 애가 아파서 지금 응급실 좀 가야 됩니다. 회사 다니기 싫어? 진짜 들었어요. 저 이번 주 설 연휴 하루 더 붙여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지금 우리 운영 성과가 이 모양인데 너 지금 여행 가겠다는 말이 나와? 제가 모 기관, 모 펀드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 이게 탐욕적인 일자리죠. 언제든지 그 위에 분이 부르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버지 효과라고 부르는데 부성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가 생기는 순간 아빠의 소득이 올라가요. 비슷한 또래 같은 학력을 가진 미혼 남성의 소득에 비해서 아빠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왜? 야근을 하니까. 나 때문에 와이프가 유연한 일자리 내지는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탐욕적 일자리에서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희생한 아내를 내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탐욕적으로 일하게 되죠. 그래서 임금격차가 심한 나라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제일 심하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국에 탐욕적 일자리가 많다. 그리고 이걸 조정하는 건 개개인의 회사 차원도 가능하겠지만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야죠. 저는 어디 그 기업들 방문을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족 친화적 기업 팻말이 붙어있는 회사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 팻말이 있으면 이 회사에 뭐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 별거 없더라고요. 자, 그러지 맙시다. 아까 했던 이야기 계속 할게요. 자, 가족 친화적 기업, 여성들을 경단녀들을 많이 고용하고 또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가족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줍시다. 그리고 근로자들 고용할 때마다 나라에서 돈 보태줍시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세상이 바뀌지. 이거 가족 친화적인 남자도 이제 육아휴가 내고. 아직까지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 남자가 휴가 내면 이건 퇴사 신호였거든요. 지금도 뭐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육아휴가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놈의 나라가 문화적으로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이런 어떤 집단주의 문화, 유교 잔재, 일제시대 문화 나쁜 거는 일제시대에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합시다. 아무튼 일제시대 잔재잖아요. 이게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에 하라면 해,
어디 뭐 말이야 어디 이런 식의 누구나 이건 해야 돼라는 문화를 청산하는 게 저는 친일잔재 청산이라고 생각도 하고 더 행복한 사회 만드는 길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묻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한 3년에서 10년간 엄청난 호황이 오거든요. 그 호황이 경제성장의 호황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근로자 1인당 소득의 증가를 뜻하는 호황인 거죠. 왜냐하면 은퇴자가 많으니까 전 국민 소득 증가가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호황을 저는 이야기한 거고요.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 지공거사님들이 되셨잖아요. 네. 지하철 공짜 타고 다니시는 65세 연령대에 도달하신 그 수많은 분들이 매년 80만씩 나와요. 그분들이 사회에서 탁탁탁탁 은퇴해 나가면 그분들이 빠져나간 일자리에 젊은 사람 한 자리에 2명을 고용해도 될 만큼의 임금 여력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1년 차에 받았다는 임금과 30년 차에 받았다는 임금이 2배가 넘어요. 자, 그런데 생산성은 AI 시대에 지난 시간에 AI 이야기했지만 전쟁도 이제 AI 군사령부가 등장해서 거기서 이걸 폭격한 이 만해를 얘가 지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한다 그러면 어떤 목표물을 공격해라라는 지시는 AI가 내리는 세상이 왔는데 자, 코딩 배우고 영어 잘하는 1, 2년 차가 잘하겠어요? 30년 동안 늘 전통적인 일을 하던 분이 잘하겠어요, 이제. 전자겠죠. 그런데 임금은 30년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2배 더 받거든요. 자,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30년 동안 생산성에 비해, 왜냐하면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분이 놀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와 기술이 쓸모가 없어지는 가운데 노동조합 또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보장받고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 꾸준히 일하던 분이 탁 퇴사를 했어. 숨통이 튀겠지. 승진적처도 풀리고 그전에 뽑지 못했던,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못 뽑았던 젊은 인재들을 뽑을 수 있고 더 나가서 이 하나를 올려주면 호봉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이제 호봉제도 개혁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회에 한 3년에서 10년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당장 좋아지냐 이렇게 물으면 왜냐하면 그 세대가 아직 58년 개띠 뒤에 63년생까지 아직 그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아직 남아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물론 시장에서 근데 이제 상징적인 58년생이 만 작년에 65세가 됐다.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정도 고비를 지나면 기업들의 좋아지는 게 확 보이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겠지. 현대차에서 전기차 공장 만들겠다 그럴 때 파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자리면 자기 아들, 딸들 고용시키라고 고용 세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 그냥 이게 다 아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이 공장에 열정을 쏟고 드리는 품에 비해 많은 연봉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자기 애도 뽑아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좋고 맨날 파업을 해서 근로조건을 개선시켜야 될 만큼 안 좋은 일자리면 왜 자기 애를 거기다 꽂아달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은퇴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은행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은행 1층 점포가 사라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신설 은행들 엄청 생기던 시절에 돌았던 은행원들 90년대 초반에 은행에 들어와서 지금 30년째 부장님들 연봉 억대 연봉을 받고 계시는 그분들이 자, 생산성이 지금 들어온 50명밖에 안 뽑아요. 제가 있었던 은행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뽑던 시절이 15년 전인데 지금 50명, 100명 뽑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500명 들어오던 인력들보다 지금 인력의 생산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높겠죠. 이제는 공학계열 졸업자들만 뽑아요, 은행도. 그냥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회가 운이 진짜 좋아요, 지금. 어떤 운이 왔냐 하면 첫 번째는 중국이 알아서 망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조 2025 때문에 반도체부터 전기차까지 우리는 중국에 밀려 다 망한다 그러다가 미국이 앞장서서 중국 때려주고 있죠. 자, 두 번째 뭐예요? AI 혁명이 왔어. 근데 AI 혁명이 왔을 때 막 그때 우리가 저출산이 아니라 고출산이어서 애가 엄청 태어나. 자, 앞으로 그 수많은 인간이 하던 일들을 AI가 탁탁 도와주며 예전에 비해서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애들이 엄청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량 실업 사태가 생겼겠지. 근데 그럼 운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출산 덕분에 지금 매년 입사하는 대학 입학 경쟁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운이 좋은 게 이때 맞춤 기업들 입장에서 엄청난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매출이 중요하죠. 그러나 판관비는 줄 거 아니에요. 왜? 호봉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퇴사하니까 기업들이 가벼워져. 그리고 가벼워지면서 마진이 생기고 이전에 퇴사한 사람보다 적게 뽑아도 되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연봉을 줘도 판관비 부담이 전혀 부담이 안 되겠지. 인재를 뽑을 수 있지. 거기다가 이익이 나니까 AI 혁명에 더 투자할 수 있잖아. 완전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의 대운이 한 3년에서 10년 사이에 와요. 그걸 잘 활용하냐 못하냐는 항상 그렇지만 그 운이 왔는데 로또라도 긁어야지. 운이 내게 되지.
안 끌고 그냥 알아서 잘 되겠거니 하고 있으면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큰일 나거든요. 왜? 회사 생활이든 사회생활이 25세 한다고 치면 괜찮아요. 2010년생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 예. 뭐 AI 아니라 뭘 해도 부족한 노동력을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노동력의 공급의 감소, 그리고 그때 58년 개띠가 75대거든요. 어디 가겠어요? 전부 다 병원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75까지는 팔팔하다가 딱 그때부터 이제 건강 기대 수명이 끝나면서 여성들은 좀 더 건강하시고 남성들은 70 전후에서 아무튼 아프기 시작하니까 평균이 이제 그 나이인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연금 및 건강 재정이 빵꾸 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딱 다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부터 애들 한 명 태어날 때마다 1억씩 줘가지고 그렇잖아요. 20년 뒤에 근로자들을 지금부터 만들어내면 되고 그러면 10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아까 이야기죠. AI 혁명의 중국 몰락에 우리 뛰어난 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비용 부담 강화된 걸 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이 AI 혁명에 올라만 타면 그때 돼가지고 부족한 인력들은 인도의 천재들 좀 수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해서 어떻게든 버텨나가다가 지금 2025년생들부터 우리가 1억씩 주며 여기서 출산율이 폭발했던 애들 들어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저출산 노령화 시대의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버렸네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금리가 떨어집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AI 혁명. 그쵸? 벌써 우리 받았죠? 첫 번째, 두 번째, 58년 개띠가 은퇴하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겠죠. 아니, 그 은퇴했는데 갑자기 막 지출을 늘리고 그러신 분들은 부자들밖에 없어요. 그죠? 대부분 이제 소비를 줄일 거예요. 자산은 꽤 있으면서. 그럼 어떡해요? 경제 전체의 저축이 늘겠죠. 느낌이 오죠? AI 혁명에 저축 늘었죠. 세 번째, 기업들 입장에서 여유 현금이 늘었죠. 판관비 부담이 줄고 절대 고용 인력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높다며. 자, 이 모든 건 뭐예요?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제품 가격 인상 안 할 거고 물가 안정. 두 번째가 어마어마한 저축을 가진 58년 개띠들이 저축하면서 노후를 대비해서 돈을 안 쓰면서 은행에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시장 균형 금리의 하락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죠. 요새 느끼죠? 미국 금리가 5%인데 우리나라는 3%. 그리고 시장 금리도 미국은 4% 초반,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3%.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언제나 높았는데 왜 우리는 금리가 낮아져요? 이유가 다 나왔죠. 훨씬 저축이 많구나. 그러니까 무역흑자지, 그죠? 사람들이 저축이 엄청나구나. 그리고 기업들은 내부 유보 이익으로 투자를 하면 되니까 대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 5% 6% 가던 게 다 3%대 금리로 떨어지고 심지어 뭐 특판조차도 보면 금리 뚝뚝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 한국 경제가 현재 저출산 노령화의 흐름 속에 돈이 넘쳐 흐르는 10년, 그 이제 10년 뒤는 모르겠다고요. 근데 돈이 넘쳐 흐르는 10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나쁠 수가 없고 주식도 나쁠 수가 없는데 저는 특히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좋게 보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돈 가진 58년 개띠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받은 세대잖아요. 58년 개띠가. 80년대에 지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부럽지. 80년대에 지식해서 지금까지. 물론 상위 58년 개띠만 득을 봤다라는 건 알죠. 어느 세대나 불평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꿀을 빨았던 한국 경제의 성장에 불을 들였던 이 사람들은 주식을 원래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율은 70대까지 올라갑니다. 80 넘어서야 주로.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집 안 팔아요. 58년 개띠는 집을 안 팔아요. 아마 더 살려고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테크를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금리가 내려가요. 세 번째,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요. 그러면 고액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다 집을 살까요? 그죠? 수서 라인인 거죠. SRT 라인인 거죠. 수서에서 시작해서 지제 라인에 다 몰리겠죠. GTX도 굴러간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부동산 시장 미래가 밝다라는 거는 지방의 소도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도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 58년 개띠 및 수서에서 지제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 계신 분들의 세컨드 하우스가 중요한 거죠. 저는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희망을 많이 버렸는 게 달빛 고속철도 보고서 희망을 버렸어요. 대구 출신? 정확하게 본적지는 고령인데요. 왜 그 이야기 하냐면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든 뭐든 해서 나라에서 예타 면제해서 돈을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철도를 넣는다. 인구가 증가할 때는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AI 시대가 왔고 이 AI 시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나 잘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이제 돈은 그만 쓰고 그냥 이건 사례예요. 경북대에 내가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정부로부터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수십조의 예산을 끌어와서 철도를 놓을 그 돈으로 경북대를 키우면 어떨까? 그리고 경북대에 나오는 벤처들에 대해서 여기서 벤처 스타트업 펀드들을 만들어서 경북대 벤처 스타트업 펀드를 아까 달빛 고설철도가 한 10몇 조 될 테니까 광주 6조, 대구 6조 가져가서 그걸로 펀드 만들어서 여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줘.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경북대 반도체공학과든 전자공학과 출신들에게 전액장학금, 생활비 무료 지급, 뭐 학점은 몇 점 0 이상이겠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창업하면 추가 지원금 얼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시애틀이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됐냐? 간단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사가 거기에라서 그래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거기에 본사를 차렸냐? 이게 빌 게이츠 고향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설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AI 혁명의 시대가 왔고 공장은 외주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애플처럼 하면 되고 엔비디아처럼 하면 돼. 자, 그렇다면 그 수많은 창의력 넘치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본사를 두냐가 제2의 쿠팡 본사가, 제2의 네이버 본사가 지방에 있으면 그 지방은 핫한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시애틀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기업을 키우고 창업을 키우고 그 지역의 부동산이 오르기를 바라야지. 네. 철도를 깐다고 사람이 거기 안 간다니까 오히려 빠져나가지. 고속철도 타고 수서역 가서 삼성병원 가고 아산병원 가는 셔틀을 타지 그 지방 대구의 파티마 병원 안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티마 병원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환자실에 거기 있었을 때 저를 살려주신 선생님들이 거기 계셨을 거예요. 네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명대, 영남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걸 버려두는 게 아니라 거기 대학을 육성해야지. 그리고 그 대학의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지. 철도를 깔고 공항을 놓는다고 사람이 거기 모인다? 네. 옛날 중국식 발상이다. 중국식 발상이다. 중국 봐요. 슝안 신도시 같이 제2 행정수도 만들었는데 사람 한 명 없는 유령도시, 고속철도역만 크게 만들어져 있는 유령도시 돼 있는 거 우리 다 봤잖아.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사람이 모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까칠해요. 선호가 굉장히 세련되고 까칠한 사람들이. 그 세련되고 까칠한 사람들에게 서울이 가장 경쟁력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지. 서울 말고 대안을 주면 지방 부동산도 좋아지겠지. 다만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데 없이 뭐든 뭐 하나 더 유치해서 정부 돈으로 여기다 뭐 하나 깔아서 토들 배불리는 생각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 많은 것 같고 특히 제 고향 대구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슬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올해 부동산 시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반기 좋다고 보는 거죠. 아, 하반기 왜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했잖아요. 수요 자체는 수출에 따라 좌우되는데 수출은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 오늘 제가 김 작가 TV 와서 작년 말에 했잖아요. 수출은 바닥친 것 같다. 탄력이 세진 않지만 수출은 바닥쳤다. 그러면 1% 인재들, 10% 인재들, 20% 인재들이 연봉은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 올라가겠지. 그걸 올해 하반기 알 거 아니에요. 야, 내년에 인센티브 나올 것 같은데?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대출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작년 연말을 고비로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리고 금리 떨어지고 얼마 있다가 부동산 좋아진다? 6에서 1년 있다 좋아진다고. 제가 항상 하잖아요. 작년 연말에 10월, 11월부터 금리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네.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엔 좋아지는 거죠. 어디부터 좋아지냐? 이건 다 했어요. 그죠? 수서역. 선이다. SRT 가는 그 라인이다. 지금 집값은 좀 정체되고 있잖아요. 재미없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상반기 시즌에 좀 저는 능력되는 분들은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신축은 없어요. 신축 주택 저 올림픽파크 포레온 저거 올해 10월 입주 정말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말고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이 지금 뭐 반포든 방배든 뭐 어디든 다 공사비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공급의 공급의 제약이 너무 지금 금리도 높았고 그러니까 이 충격들 때문에 앞으로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줄 텐데 특히 서울 수도권은 줄 텐데 이쪽에 아까 이야기한 클러스터 효과 이 좋은 일자리 효과 때문에 여기는 계속 수요가 생기는 곳인데 여기에 주택 공급이 있었던 데는 뭐 평택 그죠? 명지 신도시 뭐 몇 군데 거기 신도시들 뭐 시흥 쪽에 몇 개 신도시들 뭐 이런 것들 말고 특별히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잖아요. 타워 크레인이 안 보인다 일단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인구와 투자의 미래 이런 시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한국 주식시장 미래는 괜찮나요? 나쁘진 않은데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 이런 AI 혁명의 혜택을 보며 미래가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R&D 투자를 하는 회사에 투자해야지 그냥 뭐 PBR이 어떻고 저는 안 믿어요 그런 거. 왜? 대한민국 돈의 역사 광고하러 와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요
얼마 전에 태형건설 사태 보셨겠지만 대주주에게 사죄 출연 요구했죠. 기억나세요? 이거 빼돌리면 안 돼. 너희 집안 돈 다 넣어. 했던 거 기억나세요? 대기업의 오너들이 전횡을 휘두르는 걸 마음대로 놔두고 그들이 파산했을 때는 사재를 넣으라고 말하는 나라예요, 한국은. 즉, 주식시장은 부동산에 비해서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가 훨씬 처진 19세기 정도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채찍을 휘두르고 당근을 주지 않았는데 다시 할까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내재 가치를 올리고 기업들의 주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찍만 휘두르고 너 상장 폐지한다 그러면 좋아할 때 되게 많을걸요. 왜냐하면 상속 끝난다 하면은 귀찮은 주주도 신경 안 써도 되는 상속 폐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을걸요. 그거 채찍만 휘둘러서는 밸류업 꿈도 꾸지 마세요. 진정한 밸류업은 뭐냐 하면 당근을 주는 데서 시작돼요. 네. 상속세 좀 제발 좀. 두 번째 뭐예요? 배당 분리 과세. 이런 것 좀부터 신경을 써야지. 아무런 혜택은 주지 않고 150 종목 리스트 옛날 문재인 정부가 있던 KLX 300 지수 만들어서 코스닥 육성한다던 거랑 뭐가 다른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다 탈출하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돼. 그게 뭐냐?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 돼. 그런 게 없는 정책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밸류업과 관련된 PBR 관련된 주식들은 테마다. 테마라고. 작년 2차 전지, 재작년 NFT, 작년 가을 초전도체 그런 일시적인 테마에 불과하다. 그러면 올해만 만약에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 좀 유망 섹터는 당연히 박사님은 AI를 얘기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궁금한 게 AI랑 반도체 전 세계적 투자 심리가 몰렸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지속되는 모르겠어요. 건가요? 모르는데 매출은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제 바닥치고 올라온다. 전체 반도체 산업의 세계 출하량, 한국의 반도체 가격 지수, 수출 가격 지수 모두 지난해 9월에서 10월이 바닥이었고 이제 치고 올라오는 중인데 벌써 고점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저는. 앞으로 더 간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왜냐하면 속도에 따른 문제인데 현재 지난해 9월에서 10월이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반도체의 바닥이다라는 지난해 우리 김 작가 TV 와서 했던 그 전망은 유효하다. 이 책 마지막에 그리고 추천 ETF랑 추천 미국 리츠 ETF 같은 걸 넣어주셨는데 좀 어떤 것들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글로벌하게 코어 부동산이 좋다는 거 이제 다 느끼셨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한 다음 이제 거기는 4, 6년 개띠들 은퇴한 다음에 장기간 저금리 시대가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든 곳에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죠? 설비 투자가 집중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로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이나 오스틴 같은 데가 오르잖아요. 그런 데 분산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 한국에 내가 박사님 이야기한 SRT 라인에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라는 분들을 위한 대안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글로벌 ETF도 몇 가지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서 BNQ랑 SCHH 추천하신다고요? 네, 이 둘이 미국의 잘 분산된 리츠 포트폴리오를 대변하는 그런 ETF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츠도 지금 심하게 터지고 있는 상업용 오피스 리츠도 있을 거고요. 또 한때 엄청난 붐이다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물류센터 리츠 같은 경우도 분명히 힘든 리츠들은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리츠가 아파트 리츠라든가 임대 리츠는 엄청 좋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월세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그런 ETF는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의 그런 지역 부동산을 사기 힘든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 주식에서는요? 코덱스 200TR이라든가 타이거 MSCR 코리아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세계적인 AI 혁명? 이거에 편승해서 거기를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회사는 결국 죄송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회사들 아니겠냐. 나머지는 그들이 만든 서비스를 활용하는 정도 아니겠냐. 라면 주도까지 못해도 엔비디아한테 납품이라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제미니한테 뭐라도 우리가 가서 물건을 팔아볼 수 있는 코파일럿을 하고 있는 마소한테 가서 뭐라도 우리가 서버라도 팔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미래가 있지 않냐. 근데 그걸 고르기 어렵다면 그냥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인덱스로 사자라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뉘앙스시면 미국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프리즘 올해 포트폴리오 개편됐는데 거기 이제 나스닥 투자도 저희들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가장 엣지는
일본 니케이 투자가 저희들은 제일 엣지인데요. 네, 제가 작년부터 한국 주식 왜 사냐? 네. 이 가격에서는 일본을 사야 한다고 제가 여기 김작가 TV 와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루하실까봐 오늘 안 했는데 마지막에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사님 모시고 박사님 씨가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예,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요. 낙관론자는 돈을 봅니다. 미래는 분명 비관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10년 뒤, 15년 뒤에는 분명 우리 국가 재정이 멍들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겁니다. 자, 그렇지만 먼 미래의 일을 지금 당장 땡겨서 설명하기에는 앞으로 3에서 10년 사이에 오게 될 이 긍정적 효과들이 너무 크다. 무시하기엔 이게 너무 크다라는 것. 그리고 시장의 균형금리 레벨이 어쩌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 자산시장, 경제에 대해서 비관만 하지 말고 비관론들이 우세하고 득세할 때 거기서 기회를 찾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굉장한 긍정론자였는데 돈을 투자를 못 벌고 있어서 생각해 봤더니 긍정론자가 아닌 낙관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과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홍치호 박사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